조은석 특검이 내란 주요 임무 종사 혐의로 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네. 사실은 우리가 보기엔 너무도 당연한 일인데 혹시나 조은석 특검이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검찰 출신 선배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가졌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근데 다 선배들 아니에요? 다 선배들이시죠. 아, 뭐 연수원으로 굳이 보면 그럴 수 따지면. 있을 텐데. 아, 근데 저는 그거는 아니었을 것 같고요. 맞아. 그러니까 지난번에 조사하고 난 다음에 한 보름 정도 시간이 걸렸잖아요. 근데 혐의를 다졌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교정본부, 출입국관리본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박성재 전 장관의 지시를 들었다거나 이렇게 직접 그 얘기를 들었다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내란 중요 임무 종사를 위해서 뭔가 구체적인 실행에 옮겼다고 하는 뭔가 진술이든 뭐를 받기 위해서 사람들 부지런히 소환 조사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거를 다 다져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보고요. 근데 지난번에 약간 그 뭐랄까 이 특검 입장에서는 아쉬운 대목이 있잖아요.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 기각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팠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박성재 전 장관의 구속영장은 반드시 발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번에는 확실하게 뭔가 혐의를 다 다지고 준비됐다 생각하니까 좀 시간이 걸려도 이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박성재 전 장관이 조서에 도장 안 찍은 거 아닐까요? 현타 와가지고 빠져나갈 구멍이 아, 이 없고 조사를 막상 받아보니까 도장 안 찍고 나왔잖아요. 지하 주차장도 계속 못 찾고 어리버리하게. 근데 이제 그 자기가 반박이라고 하는 걸 보면서 제가 되게 웃기다고 생각한 게 자기는 계엄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이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자기가 예를 들어서 출국 금지를 한다고 하거나 또 그러면은 출국 금지를 할 수 있는 조치할 수 있는 팀이 필요했을 거고 그다음에 소요 사태가 일어나면은 교도소에 어떤 수용 여력도 필요했을 거고 그렇죠. 네. 그 상황 준비 차원에서 자기가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렇게 반박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설명을 해. 근데 그걸 들으면서 이 사람이 자기 혐의를 인정하고 그러니까 있구나. 불법인데. 시켰다고 불법 술술 구형을. 불고 있구나. 아 자기가 시키라고 한 거는 부인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걸 받은 사람들이 다 얘기하니까. 다 네. 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계엄 상황이 발생할 것에 대비해서 상황 관리를 위해서 자기가 한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계엄이 불법이라고 법률 참모인데 불법이라고 판단을 했으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서 더 이상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막았어야 되는데 6인 회동이라고 해서 계엄 전에 국무회의 하기 전에 불렀을 때도 일타로 가가지고 딱 가서 앉아있었던 사람이죠. 계엄 국무회의 하고 했을 때도 그때 대적견실에 가가지고 문건 쫙쫙 들여다보면서 메모 남겼던 사람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 일종의 법률 참모 여러 명이라고 하는 민정수석 그다음에 또 법제처장 해가지고 해서 안가 회동한 사람이죠. 아니 이 사람은 그냥 제가 볼 때는 계엄에 반대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거는 그냥 뻔한 레토릭에 불과한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이 저렇게 뜻을 갖고 계시니 계엄 상황이 할 거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지시 받아서 내가 해야지라고 생각한 사람이라고밖에 이해가 안 돼요. 아니 그 맞습니다. 박지원 최고위원은 그 사법시험에 합격을 해가지고 검찰로 이제 간 친구들 주변에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실제로 검사에 입직한 사람들 선후배 간의 관계가 네. 옆에서 관찰할 때 좀 어떻습니까? 그래도 기본적으로 뭐 동일체 원칙이라고 하잖아요. 검사 동일체 원칙이라고 하고 기본적으로 상명하복 문화가 있으니까 뭐 당연히 선배가 이야기하면 그 라인에 있는 후배들은 따르는 게 당연한 거고요. 네.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안가 회동 이런 데서도 이렇게 갔다 와서도 뭐 휴대폰도 2번 바꿨다고 하고, 그러니까 일반 상식선에서 보기에는 당연히 증거 인멸을 했으니 빨리 구속영장 청구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고 이른 그럴 수도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탄핵도 이제 기각이 됐었고 하니까 증거가 또 불확실한 상황에서 무리한 영장 청구하면 이제 역풍이 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서 준비하신 것도 맞는 것 같고 여기 오시기 전에 뭐 속보 이런 걸 보면은 실제로 그런 지시 받아서 실행했다라는 증거들이 확보가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은 뭐 그런 지시 받아서 했다는 증거 확보됐으니까 범죄 혐의 어느 정도 소명됐고 그 다음에 증거 인멸 우려도 있고 지금 혐의 부인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뭐 저는 구속 발부가 아주 영장 발부가 유력하다라고 보고 그리고 이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자기가 직접적으로 윤석열한테 지시받지 않았다 이걸로 부인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뭐 직접적인 지시를 안 받아도 뭐 그 계획이 있는 걸 알고 있어서 수거 계획을 미리 알고 그래서 수용시설 챙기고 출국금지 시키고 이런 것들을 했으면 당연히 공모관계도 인정되지 않을까. 그래서 중요임무 종사자 혐의는 저는
인정될 수 있으리라고 보고 수능 있습니다. 수석이 영장 네. 발부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발언을 했는데 제가 자꾸 이제 조은석 특검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일단 네. 설명을 드리면 그 법조계라는 데는 사법연수원 기수가 굉장히 중요해요. 기수 문화가 중요한데 그 조은석 특검이 사법연수원 19기고 박성재 장관은 사법연수원 17기입니다. 같은 검찰 그 직역에 속했기 때문에 검찰 선후배 사이기도 하지만은 연수원도 선배인 것이고 하나 포인트가 또 뭐냐 두 분 다 고려대 법대를 나왔어요. 그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고려대 법대 81학번 그리고 이제 그 조은석 특검은 고려대 법대 84학번 3학번 차이입니다. 우리가 고려대가 어떤 대학인지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기도 했고 심지어 박근혜 정부 때 서울고검장을 박성재 장관이 하고 관직에서 나왔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다음에 고검장을 한 사람이 조은석 고검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의 정치 성향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하는 환경들은 다를 수 있었지만은 서로 모를래야 모를 수 없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서 영장을 청구하는 행위 자체가 쉽지 않았을 거라고 제가 보는 것이고 그리고 제가 이제 취재를 좀 해보니까 조은석 특검이 일부러 이 사건을 검사들한테 맡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검사들이 들어오게 될 경우에는 조직의 사견이나 이런 것들이 개입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검찰 출신의 특검이지만 이 사건을 누구한테 맡겼냐? 특검보 중에 이윤재 특검보라는 분이 있어. 이분은 명지대 법대 교수입니다. 오. 실제로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람이긴 합니다만 교수 생활했던 분이고 네. 과거에 검경 개혁에도 굉장하게 많이 관여했던 분인데 이런 분한테 수사의 키를 준 것이고 실제로 밑에 일하는 사람들도 검사들은 상당 부분 배제를 했고 공수처 검사라든가 경찰관이라든가 특검에서 채용된 변호사 출신의 특별수사관이라든가 군검사들 주도로 사건을 주도하게 함으로써 이번에 영장 청구를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런 상황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잘 알겠습니다. 몰랐습니다. 수석도 몰랐잖아요. 전혀 몰랐습니다. 그죠? 네. 그거를 수석을 눌러버렸는데 이렇게라도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그만큼 조은석 특검이 여러 가지로 이제 박성재라는 사람을 정확하게 사법 처리하기 위해 가지고 이런 환경적 조건을 만들고 치밀하게 준비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아까 제가 그 구속영장 얘기한 거 아니에요? 청구 안 치밀하게 되면 준비했다고? 치밀하게 보도 내용을 푸신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거는 치밀하게 준비했다고 하는 거 보도 내용 가지고 푼 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보름 정도 만에 구속영장 쳤다고 하는 거는 다른 이유가 있지 않고서는 좀 해석하기 어렵다. 다른 이유라고 하면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네. 그런 이유도 하나가 될 것 같고요. 그 사이에 명확하게 드러나는 혐의가 있기 때문에 그런 혐의들을 지난번에 한덕수 국무총리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구속영장 기각이 되면 맥이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구속영장 기각되지 않도록 되게 준비를 열심히 했을 것 같다. 네. 뭐 이런 말씀 드린 거고요. 저는 이거 아까 사법연수원 기수 얘기하니까 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윤석열은 23기인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나이가 많으니까. 박성재는 네. 17기잖아요. 그렇죠. 23기 말을 17기가 들었단 말이야? 자존심 상하는 거 아니야? 그 자존심이 생각이 어디 들었네. 있습니까? 검찰이 권력만 있는 거죠. 그렇죠, 권력 그렇죠. 바라기. 예.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뭐 윤석열 대통령한테 전 대통령한테 뭔가 뭐 큰 반대한 것, 개헌 반대한 것처럼 그렇게 거짓말처럼 죄기에는 거짓말처럼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계엄이 잘 실행이 될 수 있을 것인지를 고민했던 사람이자 계엄이 실패하고 난 다음에 그럼 어떻게 하면 합법적인 방식으로 바꿔줄까 고민했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굳이 내란임무 종사자 혐의로 보면 한덕수 못지않게 혐의가 무거운 사람일 수 있다. 그리고 행안부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 소방청에 내렸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 때문에 지금 구속돼 있는 상황인데 박성재 전 장관은 더 많은 지시를 내린 거예요. 굳이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이 정도 나왔는데 어떻게 이걸 구속영장을 기각하겠는가. 네. 저는 기각해서도 안 된다고 보고 기각을 받아서도 안 된다라고 네.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조은석 특검이 그런 치밀함을 바탕으로 해서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김주현 전 민정수석에 대해서도 온당하게 사법 처리를 하지 않겠냐는 기대를 하시는데 우리 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이죠. 아니, 지금 발본 세건 해야죠. 이렇게 고구마 줄기를 캤으니까. 발본색은 좋습니다. 보니까. 네. 앞으로 경향TV 안 나와요. 이렇게 질문하면. 아유 그 건도 그렇고 아까 뭐 그 누가 올려준 홍장원 맞아요. 홍장원에 대한 홍장원. CCTV도 그렇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죠. 국정원장 네. 그 특보에서 이렇게 막 CCTV를 미리 제공했다고 그러니까, 그런 네. 것들 보면은 그 신세계 영화의 그 정청의 대사
예, 그렇게 속아낸다고 속아냈는데 아직도 이렇게 뿌락치들이 많다 약간 생각이 나면서 그러니까. 아무튼 국민들은 확실하게 이거는 명명백백하게 진상 규명을 원하니까 네. 특검에서 계속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입장. 결국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모았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전에. 모았던 사람들에 대한 사법처리 단죄가 차근차근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일단은 박성재 영장 들어갔죠. 그러면 또 하나 의문이 남는 사람은 바로 조태용 전 국정원장일 수밖에 없는 게 이분은 국무위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전 모의 작업에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역할이 있었을 거라고 추정을 많이 했죠. 근데 계엄 때 김건희 씨하고 같이 문자 주고받았던 거. 그 왜 문자를 주고받지? 내용이래요? 국정원장하고. 몰라요? 예? 무슨 내용이에요? 아직 모르지. 기자. 그것도 아직도 몰라요? 알아야지. 아마 제가 볼 때 추측해야 국정원장이기 때문에 네. 그거 휴대폰 뭐 부셔버리는 거는 유도 아닐 것 같고 그거 아마 추적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뭐라고 그래서 할까? 지금까지 얘기가 안 나올 것 같은데 네. 그 행위들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난 다음에 또 문자 받았다고 주고받았다는 건 자기가 인정했잖아요. 오, 네. 헌재 가서도. 그러니까 인정을 했기 때문에 뭔가가 있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그림이 조금씩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저 홍장원 전 이제 차장의 CCTV 동영상, 그러니까 동선을 담은 영상이다. 이런 생각이 문득 팍 하고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이번에 나오고 나니까. 그러니까 여인영으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홍장원 차장이 당시에 체포 명단을 불러줬다. 이런 것들 복귀하는 과정에서 일시 장소 같은 것들을 본인의 기억대로 특정을 했는데 마치 이제 CCTV를 당시 공개하면서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네가 말한 일시에 그 장소에 네가 없었잖아. 그러니까 네가 말한 것도 거짓이야. 쉽게 얘기하면 홍장원 네가 체포 명단을 들었다고 하는데 이거 자체의 진술 신빙성이 굉장히 떨어지네. 그러면서 흔들려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맞습니다. 보면은요. 네.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그때 그 CCTV는 미리 그렇게 빼돌려서 국민의힘 측에 이렇게 방영하게 해놓고 정작 우리라고 하긴 그렇지만 민주당에서 네. 조 원장의 그 동선 CCTV도 내놓으라고 하니까 조태용 원장 거 내놔라. 네, 네. 그건 줄 수 없다. 이렇게 선별적으로 했던 거를 보면 뿌락치가 많다. 아니, 그리고 당시에 보니까 요거를 기자회견을 하면서 영상을 공개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여를 했거든요. 그럼 기본적으로 당시에 정부에 속하는 국정원과 그런 국민의힘과의 그런 협업 관계, 쉽게 얘기해 비상계엄과 내란 사태를 누르기 위한 그런 모의 정황, 정치 공작 정황이 있었는지를 명백하게 확인하고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기현 판사가 왜 윤석열 풀어줬냐, 뭔가 법조계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보이지 않는 손하고 어느 순간에 맞닿은 손이 전 분명히 있었을 거다. 이번 건 가지고 그런 생각을 좀 더 확신을 갖게 됐거든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지기현 판사도 휴대폰 바꿨잖아요. 여러 차례. 그러니까 증거인멸 작업을 사실상 한 건데요. 근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날짜를 제가 복기를 해봤어요. 한번 맞추는 작업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홍장원 전 차장이 윤석열한테 방첩사를 도와서 정치인 체포하라고 지시했다고 유일하게 증언을 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윤석열이 일종의 이제 국회 권능을 무력화하거나 아니면 국회의원, 그러니까 정치인을 체포하라고 지시하는 일종의 계엄의 불법성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직접 윤석열의 뭔가의 지시를 받았다고 하는 홍장원의 진술을 무력화하면 탄핵에서도 탄핵 심판에서도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었단 그렇게 말이에요. 보고 달라든 거죠. 네. 그래서 홍장원 전 차장이 헌재 나가가지고 그걸 증언한 게 2월 4일이에요. 2월 4일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윤석열 측에서 다시 불러야 된다고 그 저 거짓말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이에 조태용이 CCTV를 언급하면서 원래 내 관자 앞에서 윤석열 전화 받았다고 하는데 그 시각 알아보니까 CCTV를 확인해 보니 본청에 들어가 있더라. 이런 주장을 내놔요. 그리고 난 다음에 윤석열 쪽에서 막 펄펄 뛰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반응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헌재 2월 13일 헌재 8차 변론에서 홍장원 다시 부르자고 윤석열 쪽에서 요청을 해요. 그래서 헌재가 14일 날 한덕수 총리하고 조지 경찰청장과 함께 3명을 홍 전 차장과 함께 증인으로 부르겠다 한 게 20일 10차 변론이었어요. 그날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많이들 보셨기 때문에. 20일 10차 변론에 부르겠다고 14일 날 말했거든요. 말하고 난 다음에 20일이잖아요. 근데 국정원은 18일 날 영상을 준비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국정원 직원한테 특보가 지시를 하기로 법원 제출용이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나머지는 보안 처리하고 홍장원 동선만 따가지고 영상을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해석을 하자면.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 국민의힘이 이거 우리 영상 제출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맞아요. 예. 아기가 딱딱딱 들어맞잖아요. 그리고 20일 날 홍장원 다시 불려나가고 난 다음에 거기 가서 네 말한 거 거짓말이야. 아니야. 이게 엄청나게 논란을 크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누군가가 특보가 국민의힘하고 짜고 갔든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가 움직여서 양쪽을 움직였든 누군가가 홍장원의 증언을 무력화시키는 작업을 하려고 시도를 했고 제가 지금 기억을 하기로도 당시에 그래서 윤석열 쪽이 굉장히 기세가 등등했던 기억이 나요. 그때 보수 언론들이 싹 다 또 받아줬거든. 그걸 크게 큼지막하게. 그걸 딱 날짜를 복귀해 보면 왜 이자들이 갑자기 요청도 없는데 영상을 만들고 CCTV 영상을 만들고 그리고 국민의힘이 요청하고 헌재 가가지고 홍장원에게 거짓말이야 이렇게 반박을 하고 했는지가 다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요. 조태용이라는 거예요? 그걸 그 주도한 당시에 사람이? 조태용이 주도했는지 모르겠으나 조태용은 조태용이 주도할- 국정원장일 때 있었던 일이기 제가 볼 때문에 땐 조태용은 주도할 깜냥이 못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누굴까요? 조태용은 거짓말을 했을지언정 주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으리라고 전 봐요. 그러면 국민의힘 쪽에 누가 키를 쥐고 있던가 누군가가 국정원 특보 라인이든 아니면 특보 라인하고 그 사이에 대통령실 뭐 정진석 비서실장이든 누군가가 껴가지고 같이 그림을 만들었을 거라고 저는 아니 근데 의심해요. 의심의 고린이 있는 게 조태용이 네. 국민의힘 국회의원 하다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의원들하고 관계라는 게 자연적으로 성립하기 때문에 수사를 해봐야 알겠지만은 그런 의혹의 정점에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이 부분도 네. 당연히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관세 협상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우리 민심도 굉장히 관세 협상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이고 MBC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그 설문조사를 한 겁니다. 그 대미 관세 협상이 계속 이렇게 길어지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냐 물었더니 전체 응답자의 80%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불리한 내용을 줄여야 한다고 응답을 했다는 것이고 당연하죠. 불리한 내용이 있더라도 빨리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의견은 15%에 그쳤다고 하는데 오인혜 씨는 어떻게 보십니까?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국익이 네. 제일 중요한 거고 지금 미국 봐봐요. 트럼프 때문에 쑥대밭 됐잖아요. 지금 미국이 자기들 나라 걱정해야 되는 수준이고 우리 나라만이 정말 유일하게 일본 봐봐요. 다 뜯겼잖아요. 잘 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 더 이재명 대통령을 응원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지역적으로도 보수 성향이 큰 대구나 경북에서도 응답자의 80%가 신중한 결정을 촉구했다고 하는데 전반적으로 주변 반응도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뭐 400 몇십조 원을 갑자기 현금으로 달라는데 어떻게 해요? 그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뭐 그 여야를 떠나서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납득하실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고 그 과정에서 이제 뭐 앞으로 이제 협상이 잘 되기를 기대를 하는 것 같고 에이펙 정상회담? 네. 에이펙 회의 때까지 뭔가 조금 좋은 소식이 들리지 않을까라고 기대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뭐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저 같은 경우 생각을 해보면은 현금 투자 이렇게 현금 뜯어간다는 거는 저는 제 국민 입장으로서 그 돈 어디서 나온 겁니까? 우리 주머니에서 다 나온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우리 돈 그냥 미국에 줄 수 있습니까? 김성환 평론가님? 그러니까 앞으로 미국 제품 싸게 들어오잖아요. 그 우리 주머니 털려고 하는 거니까 미국 제품 싸게 들어오는 거 사지 마요. 싸게 들어와요. 불매 운동까지 가요 지금 미국이 보니까. 우리 주머니 털어가는 거잖아요. 네.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물건 그냥 뭐 우리가 갔다가 미국 사람들이 뭐 자기 거 호주머니 거 우리 털어가고 미국 사람들이 뭐 한국 물건 억지로 사줬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심지어 투자까지 했는데 우리 노동자들 감금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나중에 일이라 하더라도 그동안에 우리가 미국에서 많이 흑자를 냈다고 네.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니네들 이제 다시 내놔 뭐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하나도 이득 없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무료 봉사하듯이 원조해 줬던 모양이지. 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생각할 때도 말도 안 되는 논리 가지고 좀 얘기하는데 이걸 어떻게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불가능한 얘기를 미국이 요구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현실로는 얘기할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을 이기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국력 키워야 되겠다 이런 얘기들을 한탄스럽게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최소한 독자적으로 뭔가 결정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가지고 가는 게 필요해요. 사실 미국에서 바라볼 때 미국 사람이 쓴 국제외교 책을 읽으면서 제가 조금 놀라기도 했던 게 뭐냐면 미국은 한국이 키운 나라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일종의 미국 시각으로 바라보면 우리가 한국이라는 모델 국가를 하나 만들고 싶어. 그러니까 일본이 대만을 식민지 모델로 만들었던 것처럼 처음에는 일본을 모델로 만들고 그다음에 한국을 모델로 만들어서 공산주의 진영과 싸우게 할 거야. 이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아직도 이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이제는 우리가 막 손해 본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한테 이제 다 내놔. 한국은 아니, 이제 그러니까. 선진국 됐잖아. 뭐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 물론 미국의 도움을 우리가 얻기도 했고 또 미국이 한국한테 일정 부분 요구하는 거 우리가 무조건 뿌리치기는 어려울 거라고 봐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말도 안 되는 걸 무조건 해내라고 하는 건 그건 진짜 제국주의적 사고방식에 불과한 거니까 가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다만 우리 정부가 좀 유능하게 미국을 잘 좀 이렇게 달래기도 하고 또 뻗을 때는 좀 뻗대고 전략권 전환도 좀 해달라고 하고 뭐 원자력 핵 협정도 좀 우리가 유리하게 끌고 오고 여러 가지 옵션을 좀 붙여가면서 우리가 조금 더 돈을 더 주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많이 얻어가면서 협상을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너무 시간을 많이 안 끌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아니, 최근에 이제 사실은 조국혁신당이 눈에 띄는 부분이 좀 드물었고 아무래도 네.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재명 정부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후에 여러 역할들이 축소된 부분이 없지 않았는데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 싸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던 게 어제 사실은 그 주한 미국 대사관 앞에 가가지고 조국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단이 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 사실 이런 압박을 민주당이 나서서 하긴 좀 어렵거든요. 이런 역할을 하라고 조국혁신당이 있는 겁니다. 네. 전위대 역할을 하면서 뭔가 미국 정부를 상대로 우리 야당 중에서도 이렇게 강경한 입장을 고수한 집단들이 있다. 이런 알림을 준다면은 협상할 때 도움이 됐으면 도움이 됐지 안 맞아요. 될 리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왜 반미 시위는 안 하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아니 이 정도까지 하면은 반미 시위도 좀 해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가 저절로 사람들 입에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의 의사를 제대로 표명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집권 여당하고 대통령도 그렇고 미국한테 대놓고 지금 얘기하기 어렵잖아요. 그럼 그 지혜로운 협상 전략은 또 아닐 것 같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좀 자유로운 사람이 누군가가 미국 이따위로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해주는 사람도 좀 있어야 되는데. 강력하게. 응. 아니 80년대는 잘하더니. 그래서 조국혁신당이 네. 5가지 요구사항을 내놨는데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걸 읽어보고 나서 진보당 걸 읽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3,500억 달러 선불 요구 즉각 처리하라. 네. 두 번째 미국 경제 재건에 대한민국 핵심 산업 역량이 필수적임을 직시하라. 세 번째 조지아 구금 사태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 사과하라. 네 번째 피해 노동자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 및 한국 기업 보호 방안을 제시하라. 다섯 번째, 모든 관세 협상에서 한국 법률 행정 절차를 존중하라는 잘 내용이었고 썼네. 그러면서 네. 조국혁신당은 불평등 협상을 단호히 거부하며 네. 대한민국의 주권과 국익을 끝까지 지켜내겠다 이런 얘기를 해준 거거든요. 네. 약간 좀 속 시원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사람도 있어야 하는 거죠.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의 다양성이 중요한 게 이런 거잖아요. 또 어느 한쪽에서는 이런 목소리를 또 내줘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 한쪽은 또 굉장히 기술적으로 협상을 해야 되기도 그럼요. 하고요. 네. 국민의힘은 뭐 하지? 김현지 비서관 얼굴 한번 보겠다고 저러고 있나?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그러니까 지금 한가하게 지금 그러고 있을 때요. 건국전쟁 2 보러 갔던데 다들 아, 그런가? 영화 보고 있어요. 네, 그러면 한가하십니다. 하와이로 쫓겨나신 우리 대통령님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 중이신가 보죠? 네, 바빠요. 저희가 이 관련해 가지고 설문조사를 이제 그 방송 시작하면서 진행을 했는데 현재까지 1,300명 넘는 분이 투표를 해주셨고 질문은 대미 관세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하면서 두 가지 보기를 드렸습니다. 1번은 시간이 걸려도 현금 공여는 최소화해야 한다. 2번은 미국 요구를 수용해 신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그 보기를 드렸는데 압도적으로 98%가 시간이 걸려도 현금 공여는 최소화해야 그럼요.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99%로 바뀌었는데 1% 누구야? 1%. 색출합니다. 누굴까요? 누구예요? 네. 우리네 집에서 한 거 아니죠? 저는 안 했습니다. 상의 없이 이렇게 집에 좀 빨리 들어오라는 의미로 이렇게 한 거 아니겠죠? 네. 네.